네, 이번에도 열띤 토론으로 가득 채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을 진행해 주실 정수종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통 이렇게 발표하면 토론을 안 시키는데 사회도 보라 그러고 발표도 하라 그러고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저희가 이 투자사에서 한 분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에서 두 분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지금 오늘 그래도 우리가 기후테크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테크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뭐 대본이 있긴 한데요. 이게 좀 걸거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제일 원하시는 게 뭐죠? 정부에 바라는 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빈센 대표 이치란입니다. 저희 선박용 수소 연료전지 개발하고 있고요. 이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국제 인증까지 받고 국내도 인증을 받았는데 받은 건지 안 받는 건지 모를 그 이유는 그 보고 말씀드리러 오늘 왔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뭐 현대차가 20년 넘게 개발했지만 선박용은 좀 틀려서 저희가 조선소 출신들이 모여서 개발을 해왔어요.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당연히 이거를 인증을 해주고 하겠지라고 해서 그 국제법에 따라서 해양수산부도 초기에는 법이 없었죠. 그래서 저 상공회의소 도움을 받아서 규제 샌드박스 진행을 했고, 과정에 해양수산부는 법이 나왔고요. 또 산업부에 보니까 수소법이 있더라고요. 수소법에 선박에 들어가는 연료전지도 거기에 규정에 또 들어가 있어서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았는데 산업부에서는 승인을 안 받았으니까 우리가 불법 기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업부 쪽에 가스안전공사 승인을 안 받았으니 이거를 배를 탑재해서 팔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미만의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두 개인가 싶을 정도로 해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은 게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같은 기업은 그래서 정부 얘기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심각한 문제고, 그러니까 잠재적 범죄자인 거죠. 그리고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나 기술 기업들은 기술을 어떻게 하면 더 넘어설까에 집중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하지만, 실은 뒤돌아보면 뭐 국가의 그 법률, 그다음 회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우리나라 이렇게 얽혀 설켜져 있는 기성세대에 맞춰져 있는 거에 저희가 그걸 맞추다 보면 실은 기술을 팔로우하는 것조차도 한계가 오는, 그래서 되게 리밋한 리소스를 가지고 해야 되는 환경에서는 스타트업에 맞지 않다. 그래 중기부에서는 초기에 많은 도움을 주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총 한 400억 이상의 투자가 되었고 한 8년 차 되면서 직원들도 굉장히 높은 고도의 이제 엔지니어들이 됐고 또 석박사님들이 다 모여서 되게 좋은 회사의 모습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산업으로 딱 들어가서 인더스트리얼라이즈 시키는 그 과정에 기성 산업에 저희가 진입이 안 돼요. 그 아까 여기서도 법적인 문제였고 동영상에서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한 400억 플러스 연구과제까지 한 500억 이상을 투입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국가 프로젝트에 입찰을 들어가니까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보증서 갖고 오세요. 그래서 보증서를 제출하려고 그러니까 저희의 그 뭐죠? 그 기준 신용 등급 그게 보증서가 발급 안 되는, 왜냐하면 돈을 번 적이 별로 없거든. 지금까지 돈만 쓰는 회사예요. 그래서 영업이익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회사가 무슨 보증을 받으러 오셨어요라는 가 됐고, 그럼 보증이 안 되면 대출이라도 해야지라고 해서 은행을 가면 저희 회사 자금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50억조차도 20억조차도 대출이 안 돼요. 그게 지금 현재의 현실이고,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개발에 집중을 할 거냐 아니면은 돈 벌어서 매출을 해서 우리나라 기성 산업에 딱 그 맞는 프레임, 그 크레딧이라는 그거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전혀 다른 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조업, 투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제조업, 또 그 기후 테크놀로지, 또 수소 다 싫어하시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하필 저희가 다 갖고 있어서
되게 어려운 위치가 됐고, 그런데 그렇다고 아까 발표하시는 내용들 보니까 그렇다고 안 갈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강국이고 핵심 메인 엔진을 100% 수입하고 있거나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는 국가예요. 조선 강국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메인 엔진을 연료전지라는 새로운 기술, 그래서 넷제로라는 타이틀이 생기면서 기회가 왔는데 이거를 기성 세대들 또는 기성 산업 환경에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 되겠어 하고 5년 후에 외국에서 수입을 할 거냐, 이미 기술은 다 있는데 수입할 거냐, 이런 결정들을 좀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상한 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 인허가 문제에서 한쪽은 지금 잘했다라고 하는데 한쪽은 지금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안 그래도 아까 잠시 뵀었는데요. 이제 산업부 쪽에 뭐 애로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들어봤는데 말씀 주신 게 이제 해수부한테는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산업부 쪽에서는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한쪽을 못해서 이제 그렇다. 그런데 양 부처 간에는 상호 인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있는데, 근데 해당하는 기술은 이제 빈센 기술은 해수부 쪽은 충족을 하는데 이게 두 개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업부 쪽하고는 좀 다른 기술이라고 아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모든 뭐 규정이라든지 규제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존재하는 아마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안전상의 뭐 이유가 있어서 아마 존재하는 것일 텐데,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검증을 통해서 이제 규제를 푸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기업들이 이런 규제들이 어떤 게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은 훨씬 더 이런 시행착오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따가도 뭐 빈센 대표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저희가 뭐 가스 안전공사 그쪽 하는 쪽하고 저희가 담당하는 쪽에는 제가 연결을 해드리겠지만 빈센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의 기후테크 기업들의 공통으로 같이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저희 부 안에서도 이제 기후테크 하는 기업들이 좀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할 수 있고 좀 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구를 좀 만든다는 거를 좀 하나 정책을 발표를 하고 그런 쪽에 좀 오셔서 좀 저희 쪽을 통해서 또 산업부에 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이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네. 그 창구를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그 시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의 사항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 뭐 투자 뭐 직접적으로 연관은 뭐 담보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금융권에서 오셨으니까 네. 그 담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해결 방안이 있는지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뭐 농협금융팀장으로 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NH 아무리 자산운용의 소속이긴 하지만 저희 자산운용사 투자 파트에서 이제 ESG 뭐 컨트롤을 하면서 이제 지주와도 연계돼서 저희가 농협금융회장님이 주재하시는 ESG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은행, 뭐 손해보험, 뭐 증권, 뭐 자산운용 모두 모여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사실 스타트업과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투자 쪽보다는 여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여신을 해주려면 신용과 담보가 필요한데 그 신용이 좀 등급이 안 나오고 담보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대출이 적게 나가는 구조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의 약간 저도 이제 탄노기에서 이제 녹색금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금 느끼는 좀 애로사항은 아주 초기에 정말 신용보증기금이나 그리고 기보에서 약간 신용 보강 작업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420조라는 그런 2030년까지 이런 녹색 금융 자금을 공급해서 NDC 감축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2024년도에 발표하셨고 그 매년 한 50조 정도씩 이런 정책 자금이 흘러 들어간다고 하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신용 공여 자금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농협금융 회의에서 이렇게 여러 좋은 사례들을 많이 이제 좀 발굴을 하고 뭐 하고 있지만 굉장히 우리나라 기후 스타트업이
뭐 그때 지난 그 EPC 그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4,6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4,600개를 커버할 정도의 수준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뭐 그런 기보나 신보의 일부 신용 보강에 따른 이런 자금보다는 뭔가 조금 더 레벨이 높은 단계로 좀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제 생각에는 저희가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그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에서 텍소노미에 대한 게 한 축이고 그리고 엔터티 레벨에 대한 게 한 축입니다. 근데 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중소기업들은 텍소노미 기준에 맞추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엔터티 레벨에서 접근해야 되고, 그래서 엔터티 레벨을 이제 바텀업과 탑다운을 연결시키는 부분이 이 기후테크에 있다고 보고요. 이 엔터티 레벨에서 국가 NDC에 기여하고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기여하는 이런 기업이라면 더욱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신용 보강과 그런 보험 보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고, 생각보다 이런 기준을 만들게 되면 저희 같은 농협금융에서는 시스템 개발과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정책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시스템에 반영하고 창구에서 이걸 집행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만 해도 녹색 여신 관리 지침 통과가 됐는데 벌써 저희는 이제 시스템 구축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제 생각에는 정책금융에서 조금 더 윗 레벨에서 만들어 주시고 5대 시중은행에 요구하시고 그런 기준들이 굉장히 구체화되면 그런 4,600개의 그런 스타트업들이 모두가 좀 수혜 받을 수 있는 좀 좋은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혹시 서성태 과장님 방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혹시 정책적 지원 계획 같은 것이 혹시 있나요? 기후부에서? 네, 저 기후부 기후에너지 기술과장이고요. 저희는 기후부 내에서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기후테크 산업에 대한 그 R&D 지원과 사업화, 그래서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이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오늘 참석하신 기후테크 기업들을 저희도 이제 많이 만나 뵙고 또 의견을 많이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빈센 대표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기업들이 겪으시는 애로 중에서 새로운 신산업, 신기술이기 때문에 기존 산업의 틀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하나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 선박안전법, 수소법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그 테크 기업들은 같은 유형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똑같이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선제적으로 그 발굴을 해서 좀 저희도 해소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은 과장 얘기하신 것처럼 규제 샌드박스니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기업의 혁신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제도가 못 따라가는 측면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아무래도 이제 R&D 단계부터 조금 기존 산업군의 인프라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그 단계 R&D 단계에서부터 좀 규제까지 좀 폭넓게 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 대표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아까 산업부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도 팔로우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기업 성장 단계에서 이제 주로 이제 양산 단계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대규모 그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그 공장을 짓고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단계에서 대부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게 지분 투자는 그때 단계에서는 조금 어려우세요. 지분은 이미 그 전에 그 시리즈 A, B, C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대표님들의 지분이 많이 희석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보증이나 이런 식으로 여신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이제 보증이 가장 바틀렉이 되는 게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증에 기초 자산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화 신보의 정책
그 보증을 통해서는 하고 있는데 그 한도가 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그 여신을 좀 일으키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그 테크 기업들이 이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정책적으로 좀 고민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김종규 대표님, 저랑 3년 전부터 이런 기후테크 위원회 같이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가장 큰 애로 사항이나 지금 하신지 그래도 꽤 오래됐고 지금 정부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 아니면 좀 이런 게 있으면 기후테크가 성장이 가속화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60Hz 대표 김종규입니다. 저희 회사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나 전기차 같은 분산 전원들을 묶어가지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일을 하고, 두 번째로는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고 싶을 때, 아리백하고 싶으실 때 저희가 이런 분산 전원들을 모아가지고 전력을 공급해드리는 사업이 두 가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뭐 현재 모니터링을 하는 발전소의 수가 약 18만 개 정도 됩니다. 국내에서만. 그리고 발전량 예측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발전소 용량도 20기가와트. 그러니까 한국의 절반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는 현대차 그룹이나 카카오, 외국계 기업에서는 모건 스탠리 같은 곳들이 저희 고객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제가 만약에 한국이 아니라 영국이었다면 굉장히 큰 기업이었을 것 같거든요. 영국에 있는 발전소 50%를 AI 기술로 모니터링하고 발전량 예측도 하고,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전기 공급도 한다. 그러면은 사실 되게 큰 기업일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국에서 많은 기회들이 오고 있는 것 같냐 하면 그것도 약간의 걱정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파괴적 혁신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나 기술을 한국에서 하려 그러면 그 파괴적 혁신의 대상이 되는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분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어떠한 상황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도를 아무래도 이렇게 좀 밀어주는 형식의 의사결정을 하기는 좀 힘든 구조가 여러 분야에서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통신 인터넷 결합 요금제, 전기차 충전 특화 전기 요금제, 이런 것들을 저는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고, 그러다 보니 저희 회사가 한국에 있는 발전소 50%를 모니터링 하는데도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희 직원분들에게 우리 내년에 뭐 하면 2배 성장하냐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공사합시다. 그래서 공사 무슨 공사 그랬더니 진짜 태양광 발전소 공사, 자재 유통 이런 거를 해야 클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좀 획기적인 해결책이 없다 그러면 내년에 공사도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진짜 심각하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파괴적 혁신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 기술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제 상황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재판 받을 때 국민 참여 재판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규제 샌드박스에도 국민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서비스가 필요한지 국민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좀 판단할 수 있는 국민 참여 판정 트랙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이거를 하고 싶은 회사와 못하게 만들고 싶은 회사 사이에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시고 일반 국민들께서 조금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다음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후테크는 사실은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투자 의사결정 하시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되게 장기간 해야 하고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고, 그리고 만약에 그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면은 최소한 기업을 창업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중요한 위치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어야만 이거를 할지 말지를 잘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한국에서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력 풀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후테크 펀드만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알맞게 리소스 얼로케이션이 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저 같은 창업자들이 성공해서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길까지 가기 전까지는 대안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CVC도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에서 기후테크 분야에 대한 도메인 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경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컴퍼니 벤처 캐피털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상당히 넓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생기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 아까 영국 사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매년 그 일본의 저펜 에너지 서밋에 가거든요. 근데 매년 봄에 하는데 거기 가면 이제 주로 이제 그 가스 회사들이 주로 주축이 돼서 하는 서밋이긴 한데, 그 크라켄이라는 영국의 그 에너지 플랫폼 기업이 왔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이목을 끌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어마어마한 기업이더라고. 근데 내용은 별로 없어요. 인공지능 기반의 에너지 관리 플랫폼. 근데 전 세계를 쓸고 있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발휘하던데 방금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두 분은 이제 아마 해외 기업이랑 같이 뭐 혹시 사업을 해봤거나 해외 쪽 투자사들이랑 뭐 논의를 해봤거나 그런 거를 진행했을 때 우리보다 낫다라고 느꼈거나, 또는 반대로 그래도 우리는 해외보다는 이런 게 좀 좋은데 없을까요? 그러면 해외가 우리께 좋은 게 없더라도 뭐 해외 벤치마킹 할 만한 것들이 어떤 제도나 지원책이 있었는지, 네. 그런 것 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아까 연료전지 기술이 세계 1등 기술이죠. 그 국내 인프라 서플라이 체인 너무 잘 돼 있고, 그다음 기술도 현대차를 통해서 뭐 5만 대 4만 대 검증 끝났고, 이거를 이제 선박화해서 나가는 글로벌 기업 중에 스웨덴, 캐나다, 한국에 이제 빈센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업체들이 보고 계시고, 선사들이 그 중에 쉘이랑 싱가포르 정부에서 이제 저희를 빈센을 이제 인바이트해서 이건 스타트업이 할 일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 배를 아는 데에서 연료전지를 하는 데가 저희가 유일하니까.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했었는데, 쉘에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에 디젤 발전기 끄고 연료전지로 구동을 하자. 근데 싱가포르에 법적인 기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프로젝트 하면서 법도 디벨롭하고 안전에 대한 검증도 하고, 그리고 이 기술이 과연 디카보나이제이션에 합당하냐라는 것도 검증을, 에피션시까지 검증을 하자라는 프로젝트가 저희가 인볼브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주축 멤버였죠. 파트너사는 에어리퀴드랑 쉘, 그다음 저희, 그다음 싱가포르의 국영조선소 시트림이라는 회사랑 같이 진행을 했고요. 펀딩은 쉘이랑 싱가포르 정부랑 반반 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거기는 법이 없이 시작을 했고요. 할 수 있게끔 그 정부의 그 공무원이죠. 직접 리포팅을 계속 받으면서 계속 인볼브해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요. 문제가 이제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수소를 리파이너에서 에어리퀴드가 실어서 트레일러로 선박까지 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어느 도로까지 오픈을 하고 안전을 검증할 거냐라는 검증까지 공무원이 직접 붙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 배에 탑재했을 때 배에서의 어떤 안전을 갖춰야 될 거냐, 이거는 공무원과 그다음 선급, 이 안전에 대한 전문 기관이 붙어서 기업들이랑 같이 앉아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더라. 근데 그게 1년 반 정도의 스터디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반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가 알아서 만들어서 제출해서 검토해서 이렇게 리젝트 되면 끝인 거죠. 그리고 이 기준에 안 맞아 그러면 검토조차 안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바라보는 스타트업 테크가 어떤 존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가져와봐 봐줄게인지 아니면 우선은 맞고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그 대전제를 깔면 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어요. 안전이라는 이유를 걸어서 우선은 안 돼라고 지정해놓고 접근하면 어떤 스타트업도 기술 기업이 접근할 수 없는데, 그거 잣대로만 바라보시지 마시고 좀 열자. 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저는 지금 제언하고 싶은 거는 정부의 이 코디네이터, 기업
안전 기술 기업과 정부 간의 이 중간에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그래서 서번트가 아니니까 정부 기관답게 중간에서 정말 이렇게 조율해 줄 수 있는 누군가 있으면 대화하기가 참 좋겠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어디 중앙정부에 전화를 했더니 어디 기업에서 직접 과장님한테 전화했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저희 직원이 혼이 났어요. 기업에서 중앙정부에 전화를 하냐. 그래서 이거 되게 무서운 데구나라고 알게 됐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안 나오게 중간에서 좀 코디네이션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줄 수 있는, 싱가포르처럼, 싱가포르이 100% 잘한다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배울만하다라고, 예, 그 정도입니다. 그 아까 그 우리 산업부 이상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죠? 창구 같은 거를 지금 만들려고 한다. 그런 게 어느 정도 지금 해결책은 조금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략 중에 얼라이언스가 필요하다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뎁스가 굉장히 다들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창구는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아까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부에서 과연 스타트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요거 되게 재밌는 질문 같습니다. 우리 서성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예, 저한테 계속 재밌는 질문만 돌아오는데요.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의 역할은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는 게, 또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통해서 저희가 NDC 달성과 동시에 우리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같은 그 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규제 측면에서는 사실은 저희 그 정부 부처 내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듣고 그 애로사항을 풀기 위해서는 실제로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이제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안전 문제, 그 다음에 공익 문제, 공익성 문제,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조금 이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사실 이 주제가 그 저희가 이제 규제 샌드박스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해결하는 틀을 이제 중간 정도 수준에서 만들고 있지만, 사실 미국이나 유럽의 수준에 비해서는 확실히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 한 뭐 10여 년 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이제 네거티브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업이 모든 걸 책임지고 하겠다,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개입해라, 이게 이제 미국과 유럽의 그 법의 틀이고요. 우리나라는 정부가 안전성, 위해성 검사를 다 하고 그걸 리스트업해서 기업들은 이 영역 내에서만 하세요라고 이제 법 자체가 크게 틀이 그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규제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그 틀을 바꿔야지만 기업이 원하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 적어도 신산업의 영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풀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기업들도 지금 이제 그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테크를 하시려는 기업들은 또 이제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시지만, 또 이제 성숙한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정부가 규제를 정해주는 게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봐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입장을 보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사실 그 규제 뭐 옴부즈만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을 뭐 샌드박스니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실제 현장에 계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막상 그 규제가 닥쳤을 때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그때부터 찾아보면 사실 그게 시간이 꽤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걸 뭐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 기술 개발하는데 먼저 올인을 하고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 문제가 불거지려고 할 때나 뭐 불거졌을 때라도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저희가 그 거버넌스를 조금 그 저희가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주제를 바꿔가지고 제가 최영환 팀장님한테 그 옛날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제 투자사잖아요. 어차피 지금 굉장히 큰 돈을 준비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3년 전에 여기 상위 소회실에서 투자사 간담회 할 때 그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없어요. 이런 답이 굉장히 나왔어요. 혹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에 그런 매력적인 기업이 없는지, 아니면 좀 이런 스타트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신지, 이 두 분 눈치 보시 말고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회사가 없다는 거는 원하는 기간에 내가 투자 IRR에 맞는 그런 투자금 회수, 원금과 우리가 원하는 투자 수익을 회수할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후기술 스타트업은 시장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방산업, 후방산업 다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거고, 뭐 테슬라를 예로 들면 테슬라 하나가 근데 브레이크스루를 하게 되면 생태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금융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험 자본에 대한 거는 되게 먼 이야기고, 당장 현실적으로 특히 여신 관점에서는 뭐 듀레이션이 뭐 3년에서 5년 안에는 무조건 회수해야 되고, 뭐 길게 보는 임팩트 VC도 5+2, 길게 가면 뭐 10년 안에는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성공할지 말지 10년 안에 그걸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데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조금 종합을 해보면 정부 간 기업 간 코디네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정수정 교수님도 얼라이언스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야기가 모험 자본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모험 자본이 가능한 거는 혼합금융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블렌디드 파이낸스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블렌디드 파이낸스에서 예를 들면 저희 NH 투자증권이 지금 GCF 기후기술 펀드를 이제 수주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2억 불짜리 펀드고 2억 불 안에 40%가 GCF가 이제 후순위로 들어와 주십니다. 그러면 그 대신에 이제 좀 더 케이스가 좋은 경우에는 투자자 IRR까지 보전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펀드는 조금 아쉽지만 원금까지만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 혼합금융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국내 정책금융들도 다 이 혼합금융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 혼합금융을 잘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뭐 탄노기에서 교수님과도 이제 이렇게 좀 소통을 했지만 녹색금융공사를 좀 우리가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 녹색금융공사를 만들면은 우리가 이런 정부와 민간의 그런 중간에서 금융과 기술을 이해하면서 이 레버리지 승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혼합금융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녹색금융공사가 사실은 저희가 탄소중립 기본법이 있는데, 탄소중립 기본법의 제 58조를 보면 녹색금융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2번 정도의 시도가 있었지만 2020년에 미인형배 의원실에서 발의를 하셨고, 그리고 김소희 의원실에서 작년에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 2번 다 좌절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요 자리를 계기로 해서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님도 국민성장 펀드 보고를 이제 하신 바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 이제 기후테크 관련된 자금들 다 이 녹색금융공사에 좀 몰아줘서 이 녹색금융공사가 모험 자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뭐 420조 펀드 좋긴 한데 420조 가지고 6배, 8배 더 키워서 이런 그 기업들의 다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녹색금융공사, 그리고 블렌디드 파이낸스는 사실 먼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 이제 주주사인 아문디만 봐도 지금 AIIB랑 같이 이런 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MRV 관련된 이제 분석에 대한 성과 관리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어떤 프레임워크를 먼저 만들고, 프레임워크가 AIIB랑 이제 얘기가 된 후에 펀딩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그 국내 말고 해외는 이 블렌디드 파이낸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에도 녹색금융공사를 통해서 기후투자공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법안이 그렇게 번번이 좌절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좀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산업은행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아, 우리의 하나의 부처가 수행하면 되는 일을 왜 굳이 또 다른 이제 공사를 만들려고 하냐. 근데 사실 저희가 무역보험공사도 있고 해양 관련된 그 투자공사도 있고 특수한 그런 공사들을 만든 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간 2020년에는 최초 시도다 보니까 좀 오해도 있었던 게 그린뱅크라고 하면서 추진했습니다. 사실은 그린뱅크라는 용어보다는 코리아 그린 파이낸스 코퍼레이션 뭐 이런 이제 공사 형태의 진행이 돼서 그런 정책에 대한 이해부터 기술, 산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그런 공사 조직이 필요한데 산업은행에서 이제 한번 이제 좀 좌절이 된 후에 사실은 몇 년 동안 산업은행이 굉장히 잘 이끌긴 하셨지만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승수 효과를 전혀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상은 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조금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지금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보면 뭐 AI 아까 저도 얘기하기도 했지만 산업부나 기업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새롭게 이제 추진하셔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너무 궁금한데 이 기후테크 육성이 어느 정도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지 부처에서는 어느 정도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예, 아까 교수님 발표해 주신 것 중에서도 정책의 시너지 효과 이렇게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AI하고 뭐 AX하고 GX 두 개를 이제 같이 융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 당연히 지금 현재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AX 쪽에 많이 몰려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2035 NDC 목표를 이제 도전적인 수준으로 이제 정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실현해 나가고 우리가 어쨌든 이 산업의 경쟁력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또 GX 쪽에다가 또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KGX 전략을 이제 범부처로 이제 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잘 연결을 하는 게 저희도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EU에서의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탄소 발자국 규제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이제 디지털 제품 여건 이런 것도 생기면은 이제 최상위에 있는 대기업도 협력 업체들의 탄소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업부에서도 이제 대한상공회의소랑 같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산업 공급망 데이터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협력 업체들의 탄소 정보들도 데이터 주권이 보장되는 형태로 같이 공유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탄소를 관리할 수 있을 때 가장 또 중요한 게 또 디지털 기술이고 AI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해서 만들어서 이제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라는 거를 이제 기업들이 이제 한 50여 개 한국에서 IT를 그동안 많이 하셨던 기업들이 이제는 미래 시장이 이제 GX 쪽이다 해서 그렇게 얼라이언스가 만들어졌고 거기가 최근에 이제 저희 산업부에 이제 법인 등록을 하고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 스페이스 그런 쪽에 관련돼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핸드폰 보면 앱스토어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뭐 앱을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이제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형태의 어떤 뭐 사스 형태로 그런 거를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든지 혹은 검증 인증을 해줄 수 있는 업체들이 좀 마켓플레이스에서 같이 이제 붙으면은 뭐 EU에서 하고 있는 뭐 가이아엑스, 카테넥스, 뭐 일본의 우라누스 에코시스템 같은 한국형의 그런 데이터 스페이스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 주신 것처럼 AI가 중요하지만 AI 혼자 가는 거는 우리 NDC하고 연결해서 GX를 같이 가는 부분에서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쪽에 저희가 제조업에서의 기본적인 우리가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GX랑 연결하면은 좀 많은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김종규 대표님 이제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기반 스타트업을 이제 계속 하고 계신데 보면 이제 몇 년 전에 만났을 때랑 요즘 만났을 때는 좀 표정이 다르긴 해요. 이제 정치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하시면서 이런 제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본인의 사업에 영향을 끼쳤고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기후테크 뭐 특히 에너지 분야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제 유망 기업이 어디냐가 바로바로 바뀌는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정책 일관성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특히 더 중요한 것 같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한국의 기후테크 유망 기업은 대관 업무 잘하는 기업 순으로 1등부터 10등까지 짜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정부 차원에서 제가 뭐 해외 나가서 느낀 거를 좀 말할 기회가 있었을까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베트남이나 일본에서도 일을 좀 해보고 있는데 제가 베트남 가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기업들의 아리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 중에 베트남에 제조 시설이 있는 기업들 아리백을 베트남에서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좀 재밌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에너지 생산은 베트남 회사가 하고 에너지 수요처는 한국 기업인데 이 재생에너지를 썼다는 것에 대한 인증 방식 이런 거는 네덜란드 NGO한테 가서 도장받아 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심각한 모순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한국이 아직은 글로벌 시장에서 룰 세팅하는 역할을 하는 경험이 부족하고 그런 거를 실제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반면에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국가적으로 열심히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냥 아리백 하는 서비스만 하고 나오는 게 계획이었지만 좀 더 용감하게 제안을 해서 베트남에서 아리백을 할 수 있는 인증 체계를 만드는 것부터 사업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려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기업이 할 일인지 국가가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진국으로서의 그 플레이를 하려면 표준을 만들 수 있는 것, 룰을 세팅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나 뭐 여러 가지 법 관련돼 가지고 에너지 분야에서 굉장히 꽉 막혀 있는 것들이 오랫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개별적으로 이거를 바꾸면 좋겠다, 저거를 바꾸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해서 한국의 해안선을 따라서 굉장히 긴 송배 전망을 구축하는 거를 아젠다로 만드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왜 한국의 해안선을 따라서 도는 것부터 해야 될까? 예를 들면 부산이랑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한일 에너지 고속도로부터 해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비용도 한국이랑 일본이랑 반반 할 수 있고 주민들 반대도 좀 덜 할 것 같고, 그리고 양국의 전력 시스템이 연결되면서 테이블 위에 올라올 다양한 아젠다가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제와 여러 가지 현황들을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개별적인 어떤 거를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보다는 그런 것들도 상상력 있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부분 되게 흥미로운데, 그 우리 빈센 대표님도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저런 뭐 에너지 관련해서 뭐 한일 협력이라든지 그런 거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부산 갔을 때도 수소 산업 관련돼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의견을 주십시오. 국제 공조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싱가포르에서 경험해 보니까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함으로써의 그 참여했던 기업들의 위상도 올라가고, 저희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에콰수소 운반선 준비하는데 연료전지 탑재하는데 빈센이 쉘을 통해서 레코멘드를 조선소에 또 하게 되고, 일본은 도요타랑 저희랑 또 협업 검토가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현대차도 잘하시는 데인데 도요타가 워낙 탑 그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그 마린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국 업체에 협업하고 있고, 한국 기업에서는 저희 오셔서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그때에 이제 저희도 그때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을 때 일본이랑 협업을 해? 뭐 이런 되게 황당한 상황이 됐고, 진짜 현대 안 하고 일본이랑 할 거야라는 얘기 때문에 그때 못했던, 아직은 NDA 체결돼서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그래서 자체 개발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는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같이 파트너하고 또 각 국가별의 나의 규제적인 문제, 당신의 장점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수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중국이 그 케이스, 일본이랑 중국이랑 커뮤니케이션 이번에 분위기는 안 좋지만 과거엔 되게 좋았거든요. 거기에 되게 성공적인 케이스가 나와서 도요타랑 어떤 한 기업이랑 중국이랑 손잡고 상장을 홍콩에다 했는데 조단위 회사가 됐어요. 근데 되게 이상한 모양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그때 도요타랑 잘 손 잡을 걸 뭐.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무조건 그 국제 공조는 기업 간의 기술 간의 공조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폐쇄적으로 하지 말고 좀 국가 차원에서도 이렇게 인바이트해서 기술 기업들 연결시켜주고 하면 코트라에서 그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더 활발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새로운 기후부에서는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이런 쪽에 궁금합니다. 예, 그 국제 공조 관련해서는 저희도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저희가 한 20여 개국하고 그 서로 그 공동 R&D를 하기로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요. 매년 이제 저희가 그 우리나라와 상대 국가의 이제 그 R&D 협력 수요를 저희가 수요를 받아가지고 이제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그 각 분야별로 주로 이제 기후테크 분야들인데 저희가 전략적으로는 그 좀 그 선도 국가 쪽은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그 핵심 기술을 조금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 조금 이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그 개발 중인 국가들하고는 저희가 이제 해당 국가의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그리드나 아니면 뭐 그런 그 해당 국가에서 좀 필요로 하는 인프라들을 좀 같이 공동 연구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기술을 검증하고 이제 해당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국제 공동 R&D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례적으로 이제 그 해당 국가하고 이제 그 기술 세미나 포럼 같은 형태를 저희가 그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의 이제 그 기술을 가진 기업들하고 우리나라 그 기업들하고 좀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제안 주신 부분들은 저희도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 부분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면 지금 보면 기재부에서 하는 그 AI 스프린터 사업인가 1조짜리 그것도 보면 이 부처별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좀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예산을 나눠서 개수를 늘리는 형식의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부처에서 하는 것들 보면 좀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적어도 이 기후테크 쪽은 좀 바텀업에서 수요를 잘 받아서 그냥 예산을 나누는 형태의 지원이 아니라 조금 필요한 기술에 적절하게 돈이 들어가고 뭐 국제 협력도 인도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수요를 잘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좀 부처에서 그런 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저희가 한번 다 같이 논의해 볼 만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 투자사에서도 머뭇거리고 아까 뭐 회수율 같은 것도 얘기하셨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게 발현되는 게 시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가 안 들어가는 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캐나다에서는 국가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여기 이제 그 기업의 사회적 가치 연구원 같은 데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서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한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도 이제 사회적 가치 연구원과 수년간 이제 논의를 좀 그렇습니다. 했었고 이제 EPC 컨퍼런스에도 사실은 이제 패널로 참석을 할 뻔했는데 시간 관계상 못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모험 자본과 그 앞서서 이제 뭔가 자본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이런 뭐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민간 자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그런 신용과 담보와 투자 매수 기간과 이런 거에 너무 얽매여 있는 측면이 사실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약간 탄소 가격
신호가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수님 그 슬라이드에도 있었는데 탄노기 위원들을 260명 바탕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탄소 가격 신호가 너무 약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 탄소 가격 신호를 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탄소 가격이 뭐 비싸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톤당 지금 10,000원인데 한 4만 원까지 뭐 3, 4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게 컨센인 것 같고 뭐 5만 원까지 내년도 4차 배출권 거래제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ETS에 대한 논의고 ETS에서 사실 아시겠지만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0%밖에 커버를 못하고 나머지는 VCM 그리고 국가 간 거래 이트모를 통해서 더욱더 저희가 더욱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탄소 가격을 조금 더 높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정화돼서 탄소 가격이 어느 정도 이게 하방 경직성이 생기면 그 하방 경직성이 생긴 걸 바탕으로 해서 그런 EPC 크레딧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조적인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제 탄소 가격에 대한 어떻게 이 탄소 가격을 우리가 만들어갈 것이냐. 뭐 가장 강력한 건 제가 사실 2016, 17년도에 카이스트 이제 녹색 그 그린스쿨을 이제 석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첫 시간에 경제학 교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다단한 논의를 하냐. 그 최적 탄소세를 구하면 끝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탄소세는 정말 탑다운을 너무 강력한 조치여서 다들 시장 기반의 뭔가 조치를 원하시고 계신데 저희가 좀 더 그 다양한 이제 전문가들이 논의해서 이 탄소 가격의 그런 안정화와 그리고 하방 경직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질문 우리 이상훈 과장님도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기업들한테 사전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특히 어쨌든 탄소 감축의 주체는 기업이고요. 산업계가 직접적으로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그 탄소 중립 세미나 때 최태원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먼저 하는 기업들 그리고 먼저 많이 감축하는 기업들에게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을까를 저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소 감축 설비를 이렇게 보급해주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내년에 이제 신규로 250억 정도를 신규로 땄는데 이 컨셉은 뭐냐면은 정부 예산 대비해서 탄소 감축량이 많은 기업을 경매 형태로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로 해서 그러면은 정부 예산 대비 가장 탄소 감축 효율이 높은 기업이 이제 경매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보다도 훨씬 더 대규모의 탄소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은 저는 이제 뭐 탄소 차익 계약제도 이제 CCFD로도 갈 수 있는 방법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경매 형태로 하다 보면은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는지의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정부하고 이제 경매로 이제 뽑힌 기업하고 협약을 맺게 하는 구조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했었던 것보다 더 추가적인 감축이 이루어지면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게 하고 원래 계획보다 더 달성이 못하게 되면은 페널티를 좀 더 부과하는 형태까지 이렇게 해서 좀 더 이행까지 담보하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좀 설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내년도 이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기업들 상대로 좀 더 홍보를 좀 더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이런 탄소 감축 이런 사업들도 이렇게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나머지 이제 뭐 기후테크 기업들 스타트업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조금 더 접목을 시키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표님. 예, 저도 탄소세 저희 올해 11월달에 저희 회사 대박 날 뻔했거든요. 이유는 국제회사기구 IMO에서 그 탄소에 대한 탄소 세금, 그다음 크레딧에 대한 레이트를 결정을 올 초에 했고요. 그거를 전 세계 그 주요국들 모여서 이제 최종 방망이 치고 확정하는 자리가 11월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한마디 하고 비자 문제까지 거론하시면서 이거 통과시키면 끝장날 거야라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1년 연기하자에 51% 이렇게 보팅이 돼서 1년 연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끝장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시 트렌드를 만들더라고요. 아 진짜 하긴 하겠구나 언젠간. 그게 내년이 됐건 내후년이 됐건 그게 그럼 톤당 얼마냐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선박에서는 톤당 380불이 책정이 됐어요. 거의 50만 원 또 톤당. 그래서 기본 레이트를 안에서 10% 내에서 오버하는 거는 100불을 책정을 하고요. 그거보다 오버되는 엑시드 되는 거에 대해서는 톤당 380불 하겠다라고 하는데 육상이랑 비교하니까 한 거의 10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야 이렇게 해서 운항 선사들이 과연 버틸까 했는데 이거를 바라는 게 유엔이나 국제해사기구에서 민 숫자가 아니라 실제 운항 선사가 요구하는 숫자가 그거보다 더 높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돈 없는 선사들 빠져라는 얘기죠. 이제 더 이상. 그래서 머스크십, 뭐 하팡로이드 이런 대규모 선사들은 주도권을 가지고 디카보나이제이션, 넷제로 이 기술을 가지고 헤게모니를 가져가겠다라는 거고 그 외에 이제 그 외 기업들은 좀 이제 시장에서 좀 빠져줘라는 시그널이 보내진 건데 그거를 국제해사기구는 밀고 있다.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해양수산부가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냐? 작년까지 올해 중반까지 그 탄소 저감의 선박에 대해서 친환경 선박법에 의해서 만족하는 선박 100% 만족하는 선박에 대해서 30% 성과 보조금을 주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발표했죠. 그 보조금 못 준다 이제 돈 없다. 그래서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 산업부에서는 조선을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그런 보조금이냐 아니면 크레딧이냐 아니면은 뭐 페널티냐 이런 것들 뭔가를 좀 정해서 해양에서의 거의 3% 이상의 탄소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방향을 이게 부처 공조가 필요하지 않겠나 좀 생각은 들어요. 해양수산부는 내가 조선에 관여되는 건 아니야. 조선은 산업부야. 그리고 운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야. 그래서 어디 껴야 되지 우리는. 거기다가 저희는 이번에 좀 쇼킹한 건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생겨갖고 수소는 또 글로 간대요. 그러면 세 개 부처가 규제를 하실 건가? 겁나 죽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좀 코디네이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서성태 과장님께서 또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먼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쪽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게 사실은 저희가 그 탄소 감축을 위해서 가진 제도적으로 이제 큰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이제 시장이 작동했으면 좋겠다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사실 요거는 약간 기업들 측면에서 약간 그 채찍에 가까운 거로 보여지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이 작동하도록 저희가 그 원하는 수준까지 높이면 그 기업들별로 애로사항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메꿔주는 그 인센티브가 필요한 건데 저희는 그래서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그 예산이나 이런 그 예산 또는 뭐 제도적인 개편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 탄소 감축 효과를 다 반영하는 걸 좀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쉽지는 않은 분야인데 그 어떤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들어간 기술이 탄소 감축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쪽으로 발자국을 떼면 아무래도 그런 그 어떤 탄소 감축 기후테크 기업들한테는 조금 더 그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가 그 아까 그 해수부 사례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그 우리가 그 ETS를 본격적으로 그 해외 수준으로 높여서 우리가 산업이 경쟁을 해보자 뭐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또 갉아먹으면 안 되는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그 어떤 보조금 정책도 같이 가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또 보조금 위주의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그 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조금으로 해서 시장이 왜곡되고 그렇게 되면 또 결국 우리가
목표했던 그 탄소 ETS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것보다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조금을 집행하더라도 저희가 그 보조금의 정당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그 탄소 감축 효과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지금 두 분 그 과장님께 질문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이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의 얘기를 듣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혹시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뭐 지금 서 과장님 기업에 계시지만 사실 산업부에 오래 계셨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이나 이런 성장 방식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그래도 스타트업들이 뭐 정부에 너무 바라지만 말고 이런 거는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걸 좀 갖춰야 된다라고 어떤 팁을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오늘 토론회가 되게 짧을 줄 알았는데 다른 토론회하고 되게 다르게 아주 즉흥적으로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예, 아주 재밌습니다. 예, 다른 아까 뭐 빈센도 그렇고 60Hz도 말씀 주셨는데 규제 부분 말씀 많이 주셨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산업부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기후테크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뭐 저희 산업부도 이제 업종가가 있고 기능가가 있는데 저희는 산업환경가이기 때문에 좀 더 기능에 가까운 데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업종이 우리 기능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린테크 기업들이 만들어지면은, 기후테크 기업이 만들어지면은 그건 우리과의 식구가 될 거고 우리 업무에 나우발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바라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두 이제 기업들 사례를 봤을 때는 대체로 너무 잘하고 계시는 기업들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요금 제도에 보면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요금제가 자유롭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요미우리치 자이언츠의 1년 연간 회원권에다가 전기요금을 같이 붙이는 그런 요금 제도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그런 구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규제로 이제 단일 요금제, 뭐 가정용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뭐 그거는 제가 이제 에너지 업무가 이제 기후부로 갔기 때문에 제가 좀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회사 관련해 가지고도 해양에서 운송도 이제 뭐 IMO 같은 데서 이제 국제 회사 기구에서도 이제 탄소 규제들이 워낙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많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양쪽 다 규제 관련된 이슈를 주셔서 반대로 방금 생각을 해봤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규제가 존재하는 게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뭐 항공과 관련돼 있는 뭐 규제는 이제 국토부라든지 뭐 차량과 관련돼 있는 규제도 뭐 국토부든지 이렇게 보통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하면서 그 안전 관련된 규제를 얼마만큼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R&D 기술 개발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규제를 풀기 위한 R&D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R&D를 해보고 이게 됩니다라고 가져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코디네이터 얘기도 하셔서 규제 샌드박스랑 코디네이터랑 이걸 같이 엮어보면은 그 규제 샌드박스를 단순히 이용하게 되면은 정부에서의 R&D를 코디네이터하는 사람을 활용할 수 없지만, 그거를 규제를 풀어내기 위한 규제 선도형의 R&D를 가지고 풀어내면은 R&D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스타트업이라든지 기후테크 기업한테 코디네이터를 붙여주는 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풀기 위해서 이 규제를 하기 위한 R&D 과제를 만들고 그 R&D 과제에 코디네이터를 붙이면은 자연스럽게 선별돼 있는 기업의 규제를 풀기 위한 R&D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낮은 형태 혹은 합리적인 규제를 가지고 과도한 규제를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산업계가 좀 더 하려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규제를 낮추기 위해서 혹은 규제가 없는 부분에서 너무 과도한 규제가 바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좀 규제를 풀기 위한 혹은 규제 경감 혹은 규제 완화를 위한 R&D 과제들을 좀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규제를 담당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 그 결과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를 아주 중요한 이제 산업의 활성화에 중요한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의 사업들을 좀 만들어내고 그거를
실제로 해보면은 규제와 완화를 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기후부도 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특별히 뭐 스타트업에 바란다고 하는 것보다 저희 정부도 이제 많은 스타트업과의 소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스타트업 분들도 조금 이제 이런 그 정부에서 그 마련한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려면 아무래도 이제 어떤 제도가 있는지 좀 아셔야 되니까, 그 어려움을 겪으실 때 저 기업 그 정부를 녹화하시면 그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 그 뭐 중앙부처 잘못 컨택하셨다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을 거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 저희가 이제 그 기업 활동을 하시는데 아마 저기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같이 이제 동료 기업인들하고 공유를 많이 하실 텐데, 조금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이제 정례적으로 그 업계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들도 많이 하고 있고 한데, 또 그 개별적으로 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떤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딱 그걸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 아니더라도 그런 애로사항들을 좀 그 해결할 수 있는 유사한 제도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기업이 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뭐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인재가 있어야 되고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건 그 성장의 필수 요건이고, 그 뒤에 이제 저희가 그 에너지 분야는 특히 그 외적 환경으로서 그 제도적인 부분 규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기업의 결국 이제 그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정확히 저희도 그 이해를 하게 되면 또 그 저희가 또 이제 부처 내부나 아니면 타 부처와도 좀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는 그런 우군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서 제가 좀 또 계속 즉흥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또 그 두 분 대표님께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나 어떤 제도권에서 지원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기후테크라는 이름으로는, 그죠? 뭐 에너지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기후테크라는 분야에 대한 산업화 육성이란 거를 이제 정부가 사실상 이제 올해 처음 꺼내 들었다고 봐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두 분이 또 나와 계신 거고, 또 기후부는 기후부 자체로 굉장히 범부처 TF를 꾸려서 내년부터 이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그래도 여기 대표로 오셨으니까 내년에 꼭 이런 거는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좀 즉흥적이긴 하지만 건의를 해주시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내년에 꼭 있어야 되는 저희 회사, 안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법은 정말 지금 현재 불법 기업이에요. 해수부는 합법인데 산업부에서는 가스안전공사는 불법이래요. 그래서 불법, 그게 해결이 과연 될까? 아무래도 분류 체계가 없어서 지금. 예, 저희 지금 당장 이거 출시하면 그냥 뭐 1년 이하의 징역이래요. 그래서 이게 맞나? 그게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2년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수십억을 투자해서 또 승인받아야 돼요. 산업부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국가 손실이에요. 두 번째, 투자에 대한 분위기를, 기후테크를 누군가가 좀 분위기 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모든 산업이 다 AI만 얘기하세요. AI는 전기는 어디서 날 건데? 라는 퀘스천은 왜 안 하죠? 그래서 그 기후 관련된 에너지원에 대한 테크놀로지는 AI만 저 칩만 있으면 돌아가나? 같이 좀 고민을 좀 해서 이게 같이 끌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AI 다 하니까 그 에너지 관련된 저희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잠깐 비켜봐, 위치가 돼 있더란 얘기죠. AI를 묻혀야 되나? 연료전지를 AI로 돌릴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정도 들 정도로 모든 자금은 다 AI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정부에서 또는 힘 있으신 분들이 좀 목소리를 좀 내주십사.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분류 체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결국엔 이제 AI 정책과 시너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그럼 우리 김종기 대표님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일단 저는 그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중기부나 산자부나 또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서 사실은 뭐 지원을 못 받았다고 말하면 좀 제가 죄송할 것 같아서 일단 그 얘기는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어쨌든 기업을 인큐베이팅해서 커온 거는 맞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한지 어떤 풍경들이 보이는지 그거를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괴적 혁신을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틀 안에서 심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장벽이 크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 계신 부처에서 소관하시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는데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 서비스가 좋은지 유용한지를 기준으로 규제 특례를 해볼 수도 있는 국민 참여형 규제 특례 제도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내년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일부에서 사실 다른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전기요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기요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유망한 비즈니스가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이것을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되는 곳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 모두가 수십 년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사실 정부 정치로부터 좀 독립적인 기관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내년에는 꼭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 저희가 금융 통화 정책 결정하듯이 그 정치적인 그런 환경에서 좀 벗어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내년에 만들어야만 이 분야가 계속해서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혁신의 틀을 깨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R&D도 마찬가지인데 기술 개발하라고 그러면 해외 유사 사례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해외 유사 사례가 있으면 그게 기술 혁신이 되는 건가라는 이제 반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쪽에도 계속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환 팀장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기후 기술 스타트업이 인정받고 그리고 큰 기업들이 배출량이 많은 큰 기업들이 감축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고 두 가지가 인정받으려면 결국에는 MRV 쪽으로 계속 강화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MRV라는 게 측정하고 보고하고 검증하고 이런 것들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는 아마 이 비용 때문에 그냥 돈 안 받겠다고 하실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어서 이런 결국 MRV나 이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닥칠 미래는 전환 금융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환 금융은 녹색 금융과는 달리 뭐 전체 전환 금융에서 유틸리티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고탄소 산업에도 뭐 투자가 막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이 MRV를 통해서 이 경로에 잘 맞는 투자인지 카펙스, 오펙스는 계속 투자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 작업을 할 텐데 이게 또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기후부나 혹은 이제 뭐 기후 이제 탄노기 이제 기후 위기 대응 위원회나 이런 국가 차원에서 좀 이런 차원의 그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은 어떻게 해주실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금 오늘 이제 이렇게 저희가 그동안 뭐 탐록에서도 그렇고 뭐 상이랑도 같이 이런 기후테크 간담회를 많이 했는데 그 제가 3년 동안 한 것 중에 가장 진솔한 얘기들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현실로 닥쳐왔고 지금 부처에서도 이런 것들을 새로 이제 육성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같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인식이 확산되고 있긴 한데 아까 그 영상에서도 하나 재밌는 게 인식 개선이라는 게 되게 특이했는데 이게 2021년 국가 탄소 중립 외칠 때랑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때도 인식 개선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부처의 역할이 되게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더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런 뭐 금융의 지원도 필요해 보이고 오늘 사실은 저희가 그 플로우의 한계로 인해서 그 기재부나 금융위도 부르려고 했는데 못 불러가지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코멘트 하실 게 있나요, 최 팀장님? 뭐 앞으로 그쪽에서의 계획에 대해서? 그 일단 기재부에서 기후 대응 기금을 환경부로 기후부로 넘긴 건 정말 잘하신 결정이라 생각이 되고, 다만 이게 기후 대응 기금에 대한 권한을 넘겼지만 이거는 약간 아직은 세부적인 건 안 나오신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냥 관리하는 수준의 그런 권한이라서 그걸 아예 전부 다 통제해서 이제 그 어디 원하는 곳에 투입할 수 있는 권한까지 혹시 가지고 계신지가 약간 궁금하고, 그리고 저는 결국에는 인식 개선은 돈이 들어가야지 인식 개선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약간 지난 몇 년간 녹색금융공사에 대한 얘기를 여러 분야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정부 자금이 일부 들어가고 승수 효과로 민간 자금도 들어가게 되면 돈이 들어가면 인식을 할 수밖에 없고 신경을 굉장히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어서 이제 승수 효과가 날 수 있는 녹색금융공사 그리고 기후대응 기금을 바탕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후부에 좀 기대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서 과장님 그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예, 저희가 올해 저희가 2035 NDC를 발표하고 또 기후테크 산업 육성이 국정과제의 하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책 여건은 저희가 상당히 우호적인 여건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참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후테크 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대책도 저희가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령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붐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차원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벤처 투자 쪽에서 IT나 바이오 쪽에 집중되는 것처럼 기후테크도 하나의 테마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쪽은 사실 뭐 바이오 쪽도 어려운데 사람 투자자들은 공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후테크 쪽도 사실은 어려운 분야가 많은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좀 쉽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기후테크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투자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도 마련을 하고 해서 저희가 조금 기후테크 쪽도 좀 자발적인 민간 투자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종합 대책을 통해서 지금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을 좀 저희가 이제 계속 저희가 내용을 담아가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보완하면서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붐업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최초로 커밍아웃 하자면 사실은 상해에서 옛날에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SBS랑 같이, 그죠? 탄소 제로 프로젝트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이제 심사위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되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300개, 400개 정도의 기술 심사를 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탄소를 줄일 수 있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기후테크 이제 한국에 뜨는 건가 막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되죠. 그때는 우리 정부에서 뭐 탄소 중립, 기후테크 이런 걸 외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상해에서 그런 걸 해주신다면 오히려 타이밍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여기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잠깐만요. 저기 손 드셨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끝나고 이제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서울대학교 총장님과 여기 상희 최태원 회장님 감사드리고, 대한상희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 갖추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나와 계신 토론자분들께 박수 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